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공화당이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고 민주당에게는 대단히 중대한 웨이크업 콜이 됐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버지니아주가 퍼플 스테이트로 돌아갔고 뉴저지 주지사 선거 결과도 예상과 달리 민주공화 후보가 박빙입니다. 그 밖에 주요 선거에서도 진보적 이슈를 들고 나온 민주당 후보들은 대부분 졌습니다. 민주당의 패배 원인은 팬데믹과 사회 이슈, 급진성 때문이었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단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주요 도시의 시장 선거에서 승리했고 승리자들은 거의 유색인종입니다. 보스턴과 뉴욕, 피츠버그 시민들은 흑인과 아시안 여성들을 자신들의 시장으로 선출했는데 당선자 모두 민주당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에서는 경찰국을 해체하고 새로운 공공안전국을 만드는 안이 부결됐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경찰 관련 선거들이 여러 방향의 결과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처방약값을 제약회사와 협상할 수 있게 하는 안이 민주당 내부에서 합의됐습니다. 환자가 내는 처방약값 최대 한도를 1년에 $2,000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고 이번 합의 결과 사회복지 지출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라고 압박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알래스카 에어라인이 플라스틱 병과 일회용 컵 사용을 내일부터 금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이제 미국의 각 지역에서 아주 중대한 큰 선거, 작은 선거들이 많이 치러졌는데 오늘의 미국에서는 이 같은 선거를 중심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1월 25일에 취임 선서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이제 팬데믹과 경제와 연관돼서 미국의 민심이 여기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어제 선거의 결과와 그렇게 된 원인, 그럼 앞으로는 민주당의 빅 웨이크업 콜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앞부분에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마 모든 방송에서 여러분들께서 스트레이트 뉴스를 들으실 때 미국 선거하면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의 주지사 선거 결과부터 들으셨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지금 큰 흐름, 정치, 사회적인 아웃라인을 보여주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정리하는 뜻으로 전해드리기도 하겠고 그리고 그보다는 각자가 살고 있는 위치에서 더 어찌 보면 상징적으로 실제적으로 중요했던 선거 결과가 있습니다.
후자를 앞에 올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에서 보스턴, 뉴욕, 피츠버그 그리고 신시내티에서도 여성이거나 소수인종, 이 소수인종은 보통 이제 이렇게 공직자로 선출될 때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많이 얘기하는데 여성 대만계 보스턴의 그 에이시안 그 시장도 나왔지만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또 다른 에이시안 시장이 나왔습니다. 에이시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만큼 인구 구성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그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을 해서 많은 에이시안들이 미국에서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자녀들에게 조용히 살아라 라고 하는 대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라. 나타내는 것이 좋다면 너는 나타내고 살아라. 정치가 좋다면 정치에 들어가라 하는 그 부모님들의 역할들도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보스턴에 뭐 여러 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셸 우, 보스턴에 200년이 넘는 도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고 그것도 에이시안 아메리칸. 본인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그렇지만 그 부모님들은 대만에서 이민을 오신 그런 분들이고 아직 젊습니다. 36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시의원을 하고 조금의 그 경험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보스턴이라는 시가 아마 로스앤젤레스에서 살다가 자녀분이 동부에서 공부를 하고 또 동부 쪽에서 일을 하거나 결혼을 해서 그쪽에서 살고 있는 자녀를 방문하시는 부모님들도 오늘의 미국을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보스턴에 가보면 그 보스턴에 어딘지 모르게 남아있는 보수주의, 도시 자체는 무척 리버럴하지만 왠지 백인 중심의 그런 그 분위기를 그 때로는 압도감 같은 것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 도시에서 에이시안인 여성, 백인 여성도 아니고 에이시안인 여성 그리고 다른 시장 그 에이시안이나 소수인종이 선택된 것과는 달리 이 미셸 우 시장 당선자는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이슈에 있어서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미국의 100명밖에 안 되는 연방 상원 의원 가운데서 민주당이고 가장 진보적인 엘리자베스 워렌의 지지를 받은 이 미셸 우가 첫 번째 여성, 첫 번째 에이시안 아메리칸 시장으로 탄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들 가운데 한 아이가 아니 보스턴에서는 남자도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엄마?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역사적인 이 선거 승리의 결과입니다. 네, 지금 미셸 우가 도착하는 장면부터 녹음이 됐네요. 제가 편집을 안 했어요. 선거가 끝나면 항상 지지자들의 이 같은 환호가 있죠. 그리고는 이제 조금 정치인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인사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굿나잇 하면서요. Well, good evening. Good evening. So, one of my sons asked me the other night if boys can be elected mayor in Boston. 엄마가 시장에 나가니까 남자도 될 수 있어? 보이도? They have been, and they will again someday, but not tonight. 네, 아들에게 얘기를 해줬던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남자가 됐었고 언젠가는 또 그럴 수도 있지만 not tonight. 왜냐하면 On this day, Boston elected your mom. 아들에게 얘기를 하네요. 보스턴이 시장으로 너의 엄마를 Because from every 선택했구나. corner of our city, Boston has spoken. 왜 모든 그 every corner of city, 그 보스턴의 모든 코너에서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 있었고 그 원하는 것을 엄마가 이룰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인데 그 엄마는 모든 보스턴의 시민들이 다 똑같이 이제 더 좋은 길로 가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보스턴의 인구가 그 유색 인종이 많아진 것도 있고 그리고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어제 투표율이 낮았거든요. 투표율이 낮으면은 그 민주당에게 나쁘고 공화당에게 좋은데 보스턴에서는 투표율이 굉장히 그 높았다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같은 도시도 아이리시 아메리칸에서
이탈리안 아메리칸으로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그 바탕에는 정치 분야에서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이시안 아메리칸 여성이 된 거고 시의원도 버스턴에서 2019년도에 그 미셸 우가 시의원을 할 때도 역시 시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여자였었던 그런 역사도 처음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에이시안 아메리칸과 퍼시픽 아일랜더들이 미국에서 인구로 굉장히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난다. 그렇다고 해도 버스턴에서 지금 그 선출된 공직자의 2.4%가 에이시안 아메리칸이거든요. 미 전국적으로 보면은 더 작습니다. 0.9%밖에 안 됩니다. 에이시안이 6% 넘는 인구인데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그랬고 그리고는 이제 뉴욕의 그 에릭 아담스 시장도 뉴욕의 110번째 시장인데 두 번째 그 흑인 시장이고요. 지난번에 90년대 초에 디킨스 시장이 있었죠. 61살의 이번 에릭 아담스 시장은 은퇴한 경관이고 이 사람의 특징은 이겁니다. 굉장히 온건해요. 온건하고 경찰 기금을 줄이는 것에 반대랍니다. 본인이 경찰 출신이기도 하고 동시에 범죄를 퇴치하고 또 인종을 가려서 법 집행관이 불평등하게 어떤 그 공무를 집행한다 하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84년도에 경관이 돼서 뭐 말하자면 간단하게 뭐 사법 정의 개혁 이런 것을 인종차별적인 법 집행 반대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뉴욕은 그 밖에도 첫 번째 무슨 흑인 검사도 탄생을 했고 이 흑인 검사가 맨하탄 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가족들의 여러 가지 비리를 수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블루클린에서는 첫 번째 무슬림 시의원도 나왔습니다. 피츠버그도요. 첫 번째 흑인 시장입니다. 에릭 아담스는 뉴욕에서 두 번째 흑인 시장이고 피츠버그에서 얼마나 피츠버그에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인구가 많습니까? 첫 번째 흑인 시장 에드 가니 61대인데 이 피츠버그는 정말 터프한 강철의 도시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입니다. 역시 민주당의 현 시장을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피츠버그야 당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공화당이 시장이 된 게 1929년도 대공황 때 그때 이후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도 주목할 만합니다. 보스턴의 미셸 우 시의원과 마찬가지로 아프테 프레벌 시장인데 굉장히 젊어요. 이 사람은 82년생이고 생일이 9월이니까 내년이 돼야지 40살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변호사였고 그런데 부모가 이민자인 거죠. 아버지는 인도, 어머니는 티벳 난민입니다. 어머니가 티벳 난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래된 신시내티 정치인을 누르고 정말 그 아시안 퍼시픽 시장으로서는 이쪽 그 중서부에서는 유일한 보스턴은 동부니까요. 중서부에서는 유일한 그런 그 오하이오주에서 신시내티 시장 아시안 그 퍼시픽 시장이 나왔습니다. 공통점이 모두 말씀드렸죠. 전부 민주당이라는 것. 유색 인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이제 어제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 거의 유일한 그 선거들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리고는 이제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필 머피라는 현 주지사가 재선되는가. 그러면 민주당이 40년 만에 처음 재선된다 하는 것이었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민주당 주지사가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보였는데 딱 투표 결과를 보니까 지금 뭐 10,000표도 안 남았는데 2,000표 정도 앞서가고 있거든요. 나머지 표를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야지 공화당이 되느냐 민주당의 현 지사가 그 자리를 지키는가가 나올 정도니까 이것도 민주당에는 깜짝 놀랄 만한 패배죠. 뭐 even if 승리를 그가 한다 하더라도 주지사 자리를 지킨다 하더라도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선거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리트머스 그 테스트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도 가서 민주당의 전에 한번 그 주지사를 했었던 후보를 지지를 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갔었고 공화당 후보는 그 프라이빗 에큐리 CEO 출신으로 그 회사를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프라이빗 에큐리 회사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습니다. 수천만 달러를 모았는데
그랬는데 이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까이 하진 않았지만 트럼피즘은 가까이 했습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비교 인종을 가르치면 안 된다 뭐 이런 등등해서 결국은 이 테스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진 거죠. 민주당 후보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거한 것을 보면은 도시 인근, 특히 이제 버지니아주 같은 데가 굉장히 중요한데 도시 인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거부감을 갖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그 교육적인 이슈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얘기하는 비교 인종 이런 것을 이렇게 가르쳐야지 돼 하는 것들이 매입이 바뀌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을 차고 들어가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겼거든요. 큰 표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화당의 그 영킨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나의 지지자가 아니었으면 그는 민주당 후보에 근접하지도 못했을 거야 하고 이제 본인의 공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지니아주가 지금 경제 같은 것들이 팬데믹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 같은 것도 역할을 좀 했을 것 같고요. 보면은 헬스케어, 기후변화, 인종차별, 이민, 낙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썼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아라 하면은 학교에서의 어떤 교육, 문화전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교인종, 백인이 뭐 흑인을 지배했었다. 뭐 노예제가 있었다. 이게 옳은가 아닌가 등등을 가르치는 이 문화전쟁이 굉장히 그 중요하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공화당 후보의 주장이 더 많이 버지니아의 유권자의 마음을 잡았다 하면 되고 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이 버지니아주에서 검찰총장 하원도 지금 다시 다수당이 됐는데 그러므로 블루 스테이트 쪽으로 향했던 버지니아주가 레드 스테이트 쪽으로 갔고 어제 선거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중도 성향의 민주당은 이긴 게 있지만 진보 성향은 보스턴의 미셸 우 시장을 제외하고는 선거에서 별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시장 에릭 아담스 당선자 중도였었죠. 그리고 이제 버팔로의 사회주의자 후보가 현직 그 같은 민주당인데 그 후보를 이기느냐 해서 사회주의를 내세웠던 후보가 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시애틀도 마찬가지예요. 브루스 해럴 그 당선자는 경찰 기금을 더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시애틀이라는 진보적인 도시에서도 그러니까 기금 삭감을 외친 후보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이거 전반적으로 진보가 적고 민주당에서 이겼으면은 이겼다 하더라도 아직도 너무나 파란색 딥 블루 스테이트 내지는 딥 블루 지역에서만 이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대통령의 첫 번째 1년 2년 임기에는 뭐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여러 가지 중요한 선거 결과를 보면은 내년에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다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이 공화당에는 들 정도의 그 정도의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아주 정말로 큰 빅 그 웨이크업 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2023년과 2024년 바이든 대통령 마지막 임기와 그 전해의 거의 중요한 안건을 의회에서 하원과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어제의 선거 결과까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연관된 것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경찰, 뭐 교육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두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의회에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거리두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아젠다를 다 내려놓는가 나 홀로 가기를 하느냐 아니면 두 번째는 바이든의 아젠다를 민주당이 중도건 진보건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해서 정치적인 회복을 하느냐. 그로 인해서 왜냐하면 그 같은 아젠다가 사회복지를 좀 더해주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두 가지 중에서 민주당은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유권자가 민주당으로 선택해서 일을 해야지 민주당이 유권자가 좀 일을 할 수 있는 당이네 민주당이 이렇게 생각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내년 선거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확장 또 무슨 뭐 프리 킨더가든부터 뭐 어느 정도까지의 일정 기간 동안에 프리 교육 같은 것, 연방 프로그램 같은 것으로 기간 산업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느냐, 창출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 여기서 지금 민주당은 중도는 진보 것을 반대하고 또 그 진보는 중도 것을 반대하면서 이리저리 못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그 뉴스는 오늘 35분경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이 그나마 처방약 값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밤에 합의를 봤다 하는 이런 것이 있고 아무튼 민주당이 진보의 가치를 얘기를 할 때 지금까지와는 maybe 그 가치를 계속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교육에 있어서도 말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말하는 온도 같은 것을 바꿔야지 된다 하는 것이 어제 선거 결과 민주당에게 보여준 워닝 사인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흰머리 염색약, 샴푸용 염색약입니다.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어제 또 다른 추세를 볼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고 또 그 중국과 미국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한국 분들께서 그 한인 분들께서 가장 그 미국 정치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경찰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경찰의 그 공권력 같은 그 문제가 그 많이 있었던 그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투표가 있었는데 그 투표 결과가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약간 그 투표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미네소타주의 미니아폴리스주에서는 경찰국을 완전히 해체하고 어떠한 그 공공 안전을 위한 새로운 국을 만드는 그런 것을 하겠는가 하는 것이 반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미니아폴리스라는 곳이 바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조지 플로이드가 거의 9분 동안 목 졸려서 뭐 다리로 가슴을 누른 채 백인 경관에 의해서 숨진 그 일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중은 시민은 경찰국 자체를 완전히 없애고 새로 한다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겠죠. 해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미니아폴리스에서 굉장히 많이 수십 년 동안 미니아폴리스가 워낙에 특히 미네소타주가 백인이 거의 인주이기 때문에 그 소수 인종에 대한 경찰 공권력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고 그리고 때문에 수없이 개혁의 시도를 해봤지만 안 된다 했는데도 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안을 붙였는데 그 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미니아폴리스 시장도 여기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와 오하이오 그 알바니 같은 경우는 경찰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리뷰하는 것 자체는 지지했습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경찰 노조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죠. 그리고 노조는 모든 노조가 다 돈이 많죠. 멤버십 피를 내고 기금을 모으니까 그래서 그 반대하는 캠페인을 많이 했는데도 리뷰하는 것 자체는 지지를 했습니다. 텍사스의 어스틴에서는 이 경찰 병력을 늘리는 것에 반대를 했는데 이 늘리는 것 자체는 이제 공화당이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반대를 했느냐? 공화당이 지지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공화당이 성향이 강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긴 그런 주인데도 왜 압도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텍사스의 어스틴 시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경찰국이 그 시민 1000명당 적어도 2명의 경관이 있어야지 된다. 이 정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 1000명당 2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내년에 현재 수준으로는 뭐 많게 700명까지도 경찰을 늘려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보면 경찰이 많이 늘어나면 숫자가 뭐 이런저런 거 빼고 일단 안전에는 도움이 되겠네. 순찰도 많이 할 테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또 돈이 따라갑니다. 안전이냐 돈이냐의 문제에서 그 돈이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최대로 100만 1000만 원 1억 2천만 달러 정도가 더 들어가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경관을 700명을 더 고용하자면 봉급 있죠, 스페이스 있죠, 훈련 비용이 있죠 등등 해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그 돈을 누가 냅니까? 세금으로 내야 되죠. 2대1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대해서는 관련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그 버지니아주가 주지사 선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지사 선거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최초의 여성 부지사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것도 소수인종, 아프리칸 아메리칸 스타 탄생이죠. 어제 선거 결과 미국에서는 2명을 스타라고 부릅니다. 한 명은 이 버지니아주의 윈섬 시어즈라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부지사 당선자, 또 한 명은 앞서 말씀드린 버스턴의 대만계 부모를 둔 이제 그 미셸 우 버스턴 시장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겠죠. 그 버스턴 시장의 경우 아직 나이도 36살이고 하니까. 그래서 버지니아주의 첫 번째 흑인 부지사, 그것도 또 이제 유색 인종이고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인 윈섬 시어즈는 가장 유명한 그 선거 캠페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장총을 들고, 제가 그 총 모델 넘버까지 모르겠어요. 장총을 들고 막 겨누는 사진, 딱 총을 전면을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딱 그 조준하고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사격하고 조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여성인데 공화당이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해서 아무튼 자마이카 그 이민자예요. 첫 번째 그 주에서도 이민자로서 뭐 하원 의원도 했고 뭐 했죠. 정책이 백인 남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주가 또 버지니아 주이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미니스커트 입고, 아주 초미니는 아니지만 미니스커트 입고 장총 들고 막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그러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 실용적인 보수라고 얘기를 하죠. 본인을 낙태에 반대합니다. 여성이지만 총기 소지 자유하는, 이것도 어제 굉장히 중요했던 선거고요. 뭐 또 버지니아주에서는 마크 김 하원 의원을 포함해서 7선 당선됐고 또 다른 그 여성 코리안 아메리칸 의원들도 탄생이 됐습니다. 자, 이 정도로 선거는 마무리를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참 씁쓸하겠네요. 지금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기후변화 정상회의 하고 마지막에 거의 주장을 했었던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을 안 한 것은 큰 실수다. 아주 큰 실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물론 기후변화 회의에도 참석을 안 했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한 번도 외국에 나가지 않은 21개월 동안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그 많은 인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굉장히 달려 있는 거죠. 미국처럼 시스템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은 물론 이념이 중요하지만 그 이념 이데올로기도 모택동이냐 등소평이냐 뭐 후진타오냐 뭐 시진핑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시진핑은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팬데믹 그 기간 동안 뭐 등장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바이든 대통령의 말도 맞는 게, 온실가스를 그 세계 국가별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을 하면은 중국과 미국이 내보내는 온실가스가 합치면 40%예요. 세계에 나돌아다니는 온실가스에.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이 보내지만 인구비로는 미국이 더 많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를 내뿜는 게 전체 세계의 온실가스 100% 가운데 40%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얼굴을 맞대고 그리고 방향을 일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뭐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도 참 진행하기 힘듭니다. 산림을 파괴하는 것을 2030년 거의 그때까지, 그 이후에는 금지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중국이 여기는 오케이를 했어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메탄에 대해서 얼만큼 없애겠다 하는 것은 중국이 또 지지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현장에도 없고 중국을 강하게 비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것, 그로 인해서 홍수, 산불,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마을이 다 없어지고 하는데 그런 것을 막으려면은 중국과 미국이 한 배를 타고 같이 가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계 105개국이 산림 파괴를 막겠다라고 서약을 했던, 서약을 하지 않았던 중국과 미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미국 사람들이 이 그 기후 변화를 피부로 막 그 느끼고 있잖아요. 정말 피부로 느껴요. 피부로. 뭐 더웠다 추웠다 하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어디를 보니까 어딘지 기억도 안 나네요. 사람들이 이제 나 숨지기 전에 해야지 될 일 하고 무슨 저는 한국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말에 저는 사실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면서도 크게 익숙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 시각에서 말할 땐 익숙한데 뭐 우리들끼리 말할 땐 뭐 버킷리스트가 어떻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그다지 익숙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국 사람들의 버킷리스트가, 특히 젊은 세대들의 버킷리스트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코이아 내셔널 파크, 그 큰 트리를 불에 타지 못하도록 하도록 다 이제 감싸서 보호하고 래핑하고 했었잖아요. 언젠간 뭐 실제로 불타서 없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언젠간 내가 저길 못 가겠어 하고 세코이아 내셔널 파크를 가보는 거, 아니면 무슨 열대성 암초도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기후 변화가 많은 것을 이제 숨을 끊어놓고, 빙하도 마찬가지죠. 멜팅이 되고 하니까 미국에서라도 그 비슷한 어디 다른 유럽의 어느 나라가 아니라 비슷한 곳이 있으면 내가 저길 가봐야지 하고 젊은이들의 버킷리스트에서 굉장히 특히 가보고 싶은 곳은 많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달라지고 있다는 뉴스도 있더군요. 잠시 뒤에 사실은 일반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뉴스는 실제적으로 처방약값 아닐까요?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채권시장 대 중앙은행 이 정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공개시장위원회 끝나고 나서 제롬 파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투자가들은 이 중앙은행이 곧 이자율을 올릴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매입하는 것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팬데믹 이전에도 이자율이 거의 0%였었잖아요. 대중들이 돈을 쓰는 것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가 이제 반영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는 오늘은 오후부터는,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있으면 발표되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중앙은행이 포커스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민주당의 탑 레벨에서 애리조나주의 또 크리스틴 시네마 의원을 포함해서 처방약 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끝났답니다.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이런 합의가 돼야지만이 사회복지 지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제 뭐 법으로 확고하게 되고 하면은 민주당이 대단한 승리를 했다고 자축을 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특히 이제 메디케어로 커버되는 약값은 모든 약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 메디케어로 커버되는 약값만이라도 정부가 제약회사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어제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처방약값은 딱 그 모자를 씌우는, 이만큼밖에 올릴 수 없어. 그리고 대체로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것보다 제약회사가 약값을 더 올리면 그 약값에 세금 벌금이라고 해서 텍스 페널티를 물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메디케어, 시니어 메디케어 파트 B하고 파트 D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아웃 오브 파켓 코스트요, 본인이 내셔야지 되는 그런 돈도 어떤 경우에는 연방정부 건강보험이 있어도 $15,000, 암이라든가 특수한 그 치료를 하는데 드는 비용 굉장하잖아요. 이것을 최대 이제
$2,000로 딱 그 묶어놓는 거. 그러니까 62세 이상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께는 굉장히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정부가 이렇게 제약회사하고 협상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해서 2013년부터 협상이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는 10개 아주 비싼 처방약부터 해서 13년도에 이렇게 협상이 시작이 돼서 2015년부터 아마 대대적으로 적용이 되는가 봅니다. 그리고 또 2028년이 되면 그 약을 아주 그 비싼 약들을 20개 정도로 또 하고 뭐 류마티스성 관절염 같은 것도 치료약 비싸잖아요. 그 밖에 뭐 질병을 여러 가지 앓고 계시는데 쓰는 뭐 항응고성 무슨 약 이런 것들 이 약을 이제 정부가 제약회사와 약값을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약을 제조할 때 뭐 특허권 내고 이런 거 낸 것들 다 기간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은퇴자 연합회에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막 광고에 배너에 환영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같은 것이 합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처방약 값은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다 하겠다 했는데 하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부분들이 사회복지 지출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또 다른 이 안을 민주당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장애가 사라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백신은 이제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맞을 수 있게 됐고 할로데이 있어서 어린이 접종을 하게 되면은 올해 겨울부터 내년 3월까지 한 60만 명이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답니다. 뭐 대상자는 지금 어린이 5살에서 11살까지 한 2,800명인데 2,800만 명이 다 맞지는 않겠죠. 맞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님도 맞히기를 계시고 아닌 지켜보겠다 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no way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한 60만 명 정도가 감염되는 것을 어린이 백신 접종이 가능해짐으로써 막을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학교 문 닫는 것도 막을 수 있죠. 올해도 그 8월부터 10월까지도 2,300군데 학교가 문을 닫아서 한 120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갔거든요. 이제 부모님들도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아이들이 학교를 몇 년씩 안 가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도 교육은 집안 가정교육이 따로 있고 학교 교육이 따로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 시간 관리를 위해서도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질병통제국에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찌어찌하여 감염된 사람 주변에서 감염이 됐었던 것을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라도 자연 면역이 됐다 하더라도 자연 면역된 것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받는 것이 훨씬 효력이 강하니까 백신 접종 안 받으신 분들은 백신 접종 받으시라 하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인 4,500만 명이 공식적으로 이 테스트 데이터에 나와 있는 감염됐었던 사람이거든요. 3억 3천만 명 가운데서 4,500만 명이 거의는 아니네요. 대한민국의 경기도 인구보다도 많고 서울 인구보다도 많고 대한민국 전체 인구보다 한 1,000만 명 정도만 적은 LA 카운티만 하나 쏙 뺀 것 같은 그런 정도의 4,500만 명이 감염됐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감염됐죠. 몇 배 더 많이 감염됐다라고 보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항공업계나 모든 업계에서 뭐 기후변화와도 연관이 있는데 그 회사의 기업의 이미지와도 관련이 많죠. 엘라스카 에어라인이 이러한 그 친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항공사보다 앞서갑니다. 엘라스카 에어라인은 미국에서 그 여러 많은 항공사 가운데서 크기로는 뭐 비행기 대수 등등을 보면은 5번째거든요. 그런데 내일부터 당장 시작을 하는데 플라스틱 컵이 뭐 1년에 따지고 보면은 100만 천 2,200만 개 정도 된다고 하네요. 컵이 병이 그리고 플라스틱 컵이 더 많겠죠. 아무래도 3,200만 개 정도 되는데 이걸 무게로 따지면 그 플라스틱이 180만 파운드랍니다. 180만 파운드가 얼만큼인지 저는 전혀 짐작이 되지 않는데 뭐 여러 매체에서 워싱턴 포스트 등등에서 비교를 해주는데 보잉 737기 있죠. 보잉 737기 한 대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 한 대가 아니라요. 이 정도의 플라스틱이면은요 18대의 무게랍니다.
180만 파운드가 18대의 무게라니까 한 보잉 737기 한 대가 18대니까 10만 파운드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돼서 대신에 어떤 걸 쓰냐면 boxed water is better 라는 상표인 것 같네요. boxed water is better. 네, boxed water is better. 이것은 92%를 뭐 식물 베이스에 재생할 수 있는, 리사이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쓴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플라스틱 컵을 물이 아니라 다른 소다라든가 알코올에는 뭐 여러 가지 또 있겠죠. 이유가 플라스틱 컵을 계속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라스카 에어라인은 환경 고려를 좀 일찌감치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 그때부터 해서 2019년도에 뭐 본격적으로 스트로우 같은 것도 없애고 했고 2025년부터는 가장 효율적인 연료도 쓴답니다. 연료도 효율적인 연료가 비싸기는 하죠. 이 빌 게이츠가 전세 비행기에 쓴다는 그런 연료가 지금 뭐 5배 비싸던가 하죠. 민간에 사용할 때는. 그런데 이 에어라인은 2015년부터도 이런 것을 조금씩 써왔고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잠시 뒤에 잊어버릴만 하면 또 나오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북한을 기회가 있으면 보호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또 중국과 러시아가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 멤버들에게 북한에 대한 모든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어떤 그 멤버 국가들에게 그러한 그 요청을 했습니다. 뭐 민간인의 고통을 어쩌란 말이냐 이런 거거든요. 얼마나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2017년 이후에 아주 그 특별한 핵 테스트는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도 강조를 했고요. 그 밖에 이제 핵 문제를 풀려는 북한의 노력도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서 하고 있는 얘기와 비슷한 거죠.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을 늘려야지 된다. 식량, 비료, 의약품,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그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해야지 된다는 게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지형적으로나 아니면 그 정서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북한을 보호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그 합동 작전인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이 아틀란타 브레이브스의 이 챔피언 월드 시리즈 이 과정은 이렇게 보면 시작은 굉장히 부진했고 여름에 얼마나 많은 선수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남아있는 선수들로 정리를 대비해서 그 같은 성공을 가져온 것 아주 뭐 주목할 만하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이제 한 주일에 한 가운데 들어온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